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론을 또 민주당은 전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 이상휘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뭐 민주당 입장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입장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럴 것 같아요. 압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선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구도 자체를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집권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태우 전 후보가 이제 구청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강서구에 있는 구민들의 바람 자체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이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낙후됐던 강서 지역을 좀 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소위 힘센 사람 이런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강서를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지역 일꾼론이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 이런 것을 연장선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김태우 후보가 지역 일꾼론으로서 뭐 그렇게 어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표율이 높은 상황인데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힘들죠. 이게 뭐 보궐선거는 아시다시피 조직 대 조직의 대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도층의 일부가 어디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른데 지금 중도층 일부는 뭐 투표율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끝까지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만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구민들의 좀 염원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스탠스 자체가 유상범 그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 얘기도 많이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판세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왜냐하면 구청장 선거의 원인 제공이 김태우 후보였기 때문에 뭐 실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조차도 논의되었던 지역이고 또 사면을 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형 자체는 별로 이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지형은 못 되고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민주당은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 정당 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세를 읽을 수 없다는 게 6개월 뒤에 있는 총선 전초전이란 것이라서 보면 아마 정치를 하는 전문가들은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각 당의 국회의원들밖에 없어요. 당원들밖에. 지역민들은 냉랭하게 차분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본투표율도 지금 40% 육박하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거의 50% 중반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적지 않은 투표율인데도 실제로 이 투표율이 1년 누군가는 뭐 많으면 민주당이 이롭고 뭐 적으면 국민의힘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양당이 초격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직 대 조직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정당이 특별하게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방심하거나 누가 압승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이런 구도에서 민주당이 진다 하면 내상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압승이 돼야 된다. 압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그만큼 민주당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특정 어떤 뭐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강서라 그러면은 뭐 호남 강서, 충청 강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정서가 꽤나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전을 한다거나 신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변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후에 이런 이제 기세를 몰아서 압승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이라도 정치적 시력을 가져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또 이 승부가 갈리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강서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5% 정도 이기게 되면은 완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의 근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과연 15% 차이로 이길 수 있을까 현 정부 차에서 그런 측면도 있고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4 내지 5% 정도 이야기가 좁혀지고 그 간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선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 표심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 시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유권자들이 항상 투표 때 보면은 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러한 맥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이제 부시장 때 마곡 단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면서 그런데 보니까 유권자의 구성을 보니까 지금 강서가 올드하지 않아요. 의외로 30대, 40대 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총선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솔직하게 생각이 들고요. 초박빙이고 아마 그래서 누구도 뭐 완벽한 승리 이렇게 가져가기도 힘든 부분인데 다만 30대, 40대가 어떤 수도권에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들춰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표본이 선거 결과 누가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는 아마 이 투표의 결과에서 좀 양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영주 의원께서는 초박빙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총선의 바로미터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도 투표율이 50% 정도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2.64%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 취재 기자가 앞서 전해준 대로 오후 3시 기준으로 38.9%의 누적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투표율에 따라서 여야의 유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요. 지난해에 지방자치선거 때 51.7%가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이 22%를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51%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통상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야권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여권이 유리하다 이런 통속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 관심에 대한 비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건 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절대적인 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박빙의 조직세 대결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결국 이제 뭐 재보선 선거가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조직이 누가 투표에 많이 참가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투표, 이 선거 자체가 상당히 전국적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도 높은 것이고 또 본 투표율도 그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김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투표 자체가 정치적 함의를 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지형적인 선거의 형국이죠. 이 자체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겨도 본전 져면 실패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판 자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기각 사태가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모으기 때문에 여기서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는 것이고 국힘은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것이고 이런 어떤 두 세력 간의 팽팽한 줄다리가 지금 이해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본투표가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오늘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승패에 따라서 지도부라든지 내년에 있을 총선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총선 전략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방금 우리가 직전에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네.
생각만큼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5% 이겨야 되는데 5% 이겼다. 그랬을 때 크게 많이 못 이겼으니까 지도부가 뭐 질책을 받아야 더군다나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했는데도 왜 못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5% 10% 차이로 국민의힘이 졌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 선방했다고 그럴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정도로 부분이고 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만들어준 사실은 원인 제공이 사실은 대통령의 사명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현 지도부에다가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서로시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 강서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지금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서에 진을 치는 이유가 언제든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총선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생각만큼 뭐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설령 뭐 15% 차이로 뭐 국민의힘이 졌다 하더라도 갑자기 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 비주류들의 어떤 뭐 파상 공세는 있겠죠. 홍준표 대표가 발언을 더 세게 한다든지 이준석 전 대표가 세게 한다든지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은 어느 당이나 아마 총선 앞으로 갈수록 당내 개파 갈등이라든지 공천권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도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어떤 예상에는 상당히 좀 동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당 지도부가 타격을 입으려고 그러면 선거에서 완승이든지 완패든지 이게 명확한 입장이 좀 갈려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단식의 휴유증에도 불구하고 강서 투표 현장, 그 선거 현장, 유세 현장까지 가서 이제 동료를 하고 선거 유세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했느냐고 묻는다면은 여기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같은 텃밭인 강서 지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앞으로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가정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비명계는 좀 씁쓸한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이 상황에서 정말 완승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길 수 있는 그런 표창이 나오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국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한간에는 여기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도부 물갈이가 될 것이다. 비대위가 들어설 것이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선거에 내년 총선에 임박하기 전에 뭔가 예방 주사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뭔가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부를 교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유언비에 불과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 자본이 아주 시끄러웠다든가 안 그러면 전략적 미스를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강서에 더군다나 지역적 특수 상황이 있는데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 체계를 가는다. 오히려 당내에 상당한 불협화음만 형성시키게 되고 총선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표와 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선관위를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권의 부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기 하루 전에 이걸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그것은 뭐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투표 얘기가 있었고 특히 지난번 선관위들은 뭐 코로나 때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속거리 투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신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큰 정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만약에 투표 행위가 중단된다든지 투표가 해킹이 돼서 북한의 소행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디스오더가 된다든지 시스템이 망가진다든지 이러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국가적 대혼란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게 강하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양당 모두가 그런 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네.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미리 뭐 투표 전날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여당이 뭐 부정 투표를 획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예방 주사를 서로 먼저 놓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정도 얘기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조사에 의하면 투표 용지도 바꿀 수 있고 투표율도 조작할 수 있다라면 조폐공사라든지 키사와 같은 인터넷진흥원이나 모든 기관들이 합쳐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도입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투표 자체만큼은 의심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가 아직도 그것을 문제없다라고 방어를 한다는 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오히려 선관위를 질타하고 네. 이것을 국정원이 한 테스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입을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여야가 이번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향해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상희 교수님.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군다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론이 조작이 되고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설사 유언비어를 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가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죠. 어떤 형태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소를 시켜야 된다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투표 여론 조작, 투표 조작에 대한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강성 우파 진영에서 많이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뭔가 투표 결과에 대한 혼란이 있다, 여기에 조작 의혹이 있다 해서 많이 조작이 됐습니다만은 정작 뭐 정부 입장이라든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워낙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투표 결과가 정말 조작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근간이 파괴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쪽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우리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투표 조작이다, 투표 결과를 뭐 사전 뭐 어떤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던데 실질적으로 주장한 쪽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성 우파 진영이라 그러면은 여기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아니다라고 반격을 해야 될 쪽이 민주당 쪽이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 들어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에 이것을 왜 내느냐, 뭐 정치적인 음모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근시안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 의미를 해석하자 그러면은 결국 투표 결과가 뭐 좋지 않게 되면은 투표에 대한 어떤 조작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담보를 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런 뭐 아주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자들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유언비어가 있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 모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연합뉴스 TV가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0.1%포인트 올라서 34.2%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올라서 58.4%로 조사가 됐는데 긍정평가 이후 1위로는 외교 안보가 차지를 했고 부정평가 이후 1위로는 경제 민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지도의 차이는 뭐 2달 연속 소폭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지금 이 여론조사의 가장 변수적인 전국의 요인들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첫째는 이재명 대표의 기각 대한 사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안보관, 역사관 이런 부분이 드라이브가 됐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 여론조사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줬다. 그것이 중심으로 여론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소폭으로나마 상승이 됐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는 안보관이다, 역사관 이것이 큰 저항 없이
안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봤을 때 유명하게 좀 봤습니다만은 이 긍정평가에 있어서 30대가 이 4.4% 퍼센트 하락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결국 30대는 안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면한 민생에 대한 문제. 주로 이제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와닿는 민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경쟁 포인트가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고 또 유명한 것은 반면에 이제 18세에서 29세가 6.8% 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참 해석하기가 궁극적으로 그런 어떤 중심축의 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상당한 포인트로 상승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민생 문제보다도 역사관 안보관 이 바로잡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좀 분출이 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뭐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결합 부분들도 좀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평가, 대통령 긍정평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런 여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일이라고 하는 건 다소 제가 느끼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50대, 60대 이상의 어떤 그 후보군들이 윤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실제적으로 30, 40대는 좀 다른 경향들, 즉 민생과 외교안보보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세대적 대결 혹은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과 일반적인 말하자면 그 직장인들이나 서민들 층들의 어떤 그 입장의 차이들이 아마 내년 총선까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30대 주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맞이했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외교안보 분야가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긴 했는데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민생 문제를 말이죠. 결국 뭐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 이것이 결국 물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물가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상당히 참 어두운 현실이 계속 이제 오고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 국면이라든가 이런 여파들 해서 이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풀어내야 될 과제고 이걸 아마 잡지 못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그 부정평가 요인이 1위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하나만 더 유의미하게 본다 그러면은 지적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지도는 30%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합뉴스의 조사 결과에 보면은 중도층이 상당히 이동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정책 성향의 긍정평가 중도가 22.5%에서 27.2%로 상승을 했어요. 이게 5% 가까이가 움직였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데 중도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뭔가 조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제스처가 있다라고도 좀 청신으로도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 성향에 대한 이 상승 움직임 폭을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궁극적으로 총선은 양극단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승패의 가장 뭐 핵심이기 때문에 중도 성향이 움직이는 이 부분에 해석과 분석을 잘해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네. 또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권자의 53.3%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역구의 현역 의원을 뽑겠다라는 응답은 27.7% 그러니까 30%도 채 되지 않았는데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를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야의 어떤 총선 공천 전략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정치하는 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참 아쉽게도 20대, 21대 갈수록 최악의 국회가 계속 연장되는 듯한 그런 것인데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뽑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훈련된 새로운 인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각 정당이 지금 새로운 인물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령 새로운 인물이 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착각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인물이지만 새로운 인물을 대봤더니 구간이 명간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역보다 더 나은 인물을 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입맛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대결 구도, 네. 지금은 이제 정당에 대한 구도라기보다는 각 지역구마다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호남 지역, 또 국민의힘의 대구 경북 지역의 물갈이가 이게 빌미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얼마나 그것을 소프트 랜딩하게 하느냐가 아마 당이 안정되게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나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조화롭게 그것을 당내 힘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특히 민주당의 호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대수 한두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이나 전남 전북 도민들이 거의 다 다른 인물을 원하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이제 현재 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가, 시스템으로, 그것이 하나의 난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우선적으로 뭐 정치에 있어서 선거의 개혁은 정치를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보상 심리로도 볼 수도 있고 보복 심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복수 심리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는 참 만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뜻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개혁을 누가 드라마틱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표면적으로 보면요,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은 두 당 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이게 대형 물갈이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의 짐에 따라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친정 체제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작동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텃밭인 호남 지역으로부터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수 교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어떤 빌미로 되냐면 개혁에 대한 빌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윤석열 친정 체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이냐, 남은 임기 동안 국정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당, 즉 국힘에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친정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어느 지역이냐, 결국 TK 지역과 부울경 지역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들은 대폭적인 물갈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파열음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게 되면은 뭐 경쟁이 좀 심한 지역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어부지를 뺏기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물갈이 할 수 있는 명분들은 두 당 다 만들어져 있다.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어떤 모멘트를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교수, 김영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